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민유진이라고 해요. 저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이루고 살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이뤄가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부모를 만난 순간부터 계급이 분명한 사회라는 것을 절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뒤이어 겪은 일들로 그 계급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지도 알게 됐고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아기였을 때 보육원에 들어왔대요. 보육원에 남겨진 기록에 의하면 엄마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전 교통사고로 두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후 돌볼 사람이 없었기에 보육원에 보내졌다고 해요. 그게 제가 갓 2돌을 지났을 무렵이었죠. 돌아가신 두 분 외에는 일가 친척 하나 없었지만 제 처지를 딱하게 여긴 이웃들에 의해 생년이나 이름 등에 대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정보라고 해봤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가 전부였어요. 돌아가신 엄마와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더 이상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건 없었거든요. 두 분이 같이 사고를 당하고 돌아가셨다는 것밖에는 말이에요. 게다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제 목에 채워진 목걸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걸이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긴 해도 제게 남겨진 유일한 물건이라는 생각에 늘 몸에 지니며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라도 말이에요. 유진아, 넌 그 목걸이를 항상 하고 있네? 너희 엄마가 남겨주신 거야? 아, 이거? 사실 나도 몰라. 몰라?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소중하게 하고 다녀? 뭔지는 몰라도 내가 여기 들어올 때부터 하고 있던 거니까. 누군가 내게 걸어주신 거겠지? 그것만으로도 내겐 의미가 있어. 넌 참 매사 긍정적이야. 내가 보기에 우리 보육원에서 네가 제일 많이 웃는 아이일걸? 보육원에는 저보다 처지가 훨씬 더 좋은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거나 한 번씩 들러봐주는 친척이 있다거나 엄마가 몇 년 뒤에 데리러 올 거라고 믿고 있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이 저보다 행복해 보이진 않았어요. 보육원 친구가 제대로 본 거죠. 전 어지간하면 늘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웃을 일이 있는 게 아니어도 그냥 웃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지낸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웃으면 복이 온다였어요. 다른 애들은 원장 선생님이 하는 말들은 다 하나도 공감이 안 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라며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그 말씀이 좋았거든요. 웃는 게 좋은 거라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 저를 두고 다른 친구들은 이상하다, 특이하다 했지만 저는 웃는 게 좋았고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고 만족하며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비교적 씩씩하고 긍정적인 성향을 타고난 아이였을지도 모르죠. 현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제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단 그냥 그렇게 됐던 거라고밖에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 타고난 성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식판 정리나 저보다 더 어린 동생 돌보기 같은 일들을 찾아다니며 했어요. 도움이 되는 아이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 오늘도 식판 정리하러 가? 네가 그런다고 선생님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뭐. 그럼 대체 그런 걸 왜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네가 해야 하는 일도 아니잖아. 왜냐고? 글쎄, 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 하여간 알다가도 모르래야 넌.
보육원에서 저와 제일 친하게 지낸 친구도 그런 절 이상하다며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전 그렇게 하면서 저 스스로 만족을 느꼈던 것 같고 그 자체로 충분히 좋았으니까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진 못했지만 보육원에는 단짝이라 할 친구도 있었으니 전 그렇게 제 삶에 적응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러 오던 대학생 언니랑 특별히 가까워지게 됐었는데요. 그 언니도 보육원 출신으로 입양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운 좋게 입양돼서 양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보육원에서 지냈던 시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입양이 됐고 그 언니 양부모도 언니가 입양하란 것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친구들도 언니가 입양하라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두 돌 때 보육원에 보내졌던 저였기에 사람들은 간혹 제게 그렇게 어릴 때 버려졌는데 입양도 못 되고 안 됐다고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게 입양이라는 건 환상이나 동경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입양 가정에서 자라는 것도 나름의 고충이 다 있는 거겠죠. 그 언니를 보면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부만이 살 길이고 답이야.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스스로 이루어가야 한다고. 근데 언니, 난 공부 잘 못하는데 어떡해요? 공부를 못하는 건 없어. 네 노력이 부족했던 것뿐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돼. 넌 충분히 할 수 있는 애니까 내가 이런 말도 해주는 거지. 그럴까요? 나도 공부 열심히 하면 언니처럼 대학생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보다 더 좋은 대학 가야지. 이거 너 주려고 산 문제집이야. 다음 봉사 올 때까지 이걸로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그 언니 덕분에 동기부여를 받게 됐고 언니가 저를 위해 사왔다는 문제집을 언니가 다시 오기 전까지 다 풀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또 허투루 버리는 시간 하나 없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다 풀면 언니가 또 새 문제집을 사다 주곤 했거든요. 지난번에 사다 준 문제집 다 풀었지?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하면 돼. 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언니,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언니는 양부모님이 계시지만 난 등록금 내주실 부모님도 없는데. 공부 잘하면 내신 우수자로 고등학교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학금도 많아. 또 우리 같은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도 있잖아. 그런 거 잘 찾아보고 신청해서 받고 그렇게 받은 장학금 아껴 쓰고 잘 모아둬. 그런 장학금들 받으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에 대한 저의 관심과 욕심은 나날이 구체적이 되어갔고 또 그만큼 목표도 점점 높아졌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고 대학 가서도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저를 기특하게 보는 건 그 언니뿐이었어요. 특히 학교에서는 아주 차갑고 냉정한 눈길을 받아야 했죠. 눈길뿐인가요? 저 들으란 듯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절 힐끗거리곤 하더라고요. 그래도 개의치 않으려고 했어요. 심지어 선생님들마저도 그런 제게 용기나 칭찬을 주시기보다 회의적인 태도로 일관하셨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육원 친구들, 그 중에서도 제일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친구마저도 절 응원해주는 입장이 아니었는데요, 뭐. 보육원 선생님들도 진지하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유진이 너 대학 가고 싶어 한다면서? 그래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라며? 네. 봉사활동 오는 언니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서 용기도 얻었고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래, 다 좋은데 여기 봉사 오는 그 언니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 대학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성적도 성적이고 등록금이며 그래서 장학금 받으려면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해요. 그렇게 고생해서 대학 나온다고 쳐. 그런다고 취직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가뜩이나 취직하기 힘든 시절인데 그렇게 공부한다고 허비할 시간 아껴서 기술이라도 배우는 게 낫지 않겠니? 보육원 선생님의 그런 말씀은 절 위한 진심 어린 충고라기보단 보육원 출신 주제에 대학 나와서 뭘 할 거냐는 소리로밖에 안 들렸어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비아냥거림으로 들릴 수도 있을 정도로 제게는 가혹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끝까지 해보겠다는 각오로 말이에요. 고3이 되고부터는 전국 단위로 장학금 재단 공모에 응모했어요. 봉사활동 오던 언니가 말한 것처럼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응모했죠. 그중 어느 대기업에서 진행한 나는 왜 대학에 가고 싶은가 라는 주제 에세이 공모 장학금이 꽤 크기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몇 날 며칠 밤까지 새가며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하면서 완성한 에세이를 응모했죠. 그간의 제 삶과 공부에 대한 갈망, 또 제가 바라고 꿈꾸는 미래의 제 모습 등에 대해 진솔하게 썼는데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지 뭐예요. 우수 에세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 합격 시 등록금과 기숙사비까지 지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아주 효율적인 촉매가 되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성적이 잘 나왔던 모의고사만큼 성적이 나와주기를 바랐지만 그러지는 못했고, 사실 점수가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넌 꾸준히 교대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 점수로 교대 지원하긴 좀 힘들 것 같구나. 아니면 학교를 조금 낮춰서 사범대학에 들어가는 건 어떠니? 어차피 임용시험 치는 건 똑같은 조건이잖아. 그렇긴 한데 전 중고등학생들보단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 적성에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교대에 가고 싶었던 거고요. 사범대가 싫다면 아예 유아교육과를 가는 건 어때? 아니면 다른 지역 교대 중에서 점수를 맞춰보든가. 제가 자란 보육원은 지방이긴 하지만 광역시여서 국립교대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가족도 없는 고아의 보육원 출신이라곤 하지만 이미 익숙한 삶의 터전이 된 고향을 떠나고 싶진 않았어요. 고아이기 때문에 그나마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는 고향이 더 푸근하게 느껴졌고, 낯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단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었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조언대로 유아교육과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학 진학에 성공한 거예요. 기숙사에 처음 들어가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내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비장했었거든요. 입학 등록금과 기숙사비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4년간 대학 공부를 잘 마치려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학금을 꾸준히 노려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기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 처지에 감사하자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사회복지학과 복수 전공을 해내며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더해 저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돕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한 덕분에 대학 졸업하던 해 임용고시에 합격해 국립유치원 교사가 됐을 때의 그 성취감이란 대학 합격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은 무언가 이루었다기보다는 새로운 시작, 진짜 전쟁터에 뛰어든 기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 몫을 해내며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월급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대학 때는 경제적으로도 그랬지만 공부하느라 여유 시간이라는 것도 거의 만들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공부, 아르바이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늘 아쉬웠는데 드디어 목표를 이뤘으니 보육원 봉사활동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저희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왔던 그 언니 덕분이었잖아요. 저도 그 언니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인데 막상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니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곤 했는데요.
특히 마음이 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 제가 그림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제가 보기엔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이 그저 놀랍기만 했어요. 분명 재능이 있는 것 같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현이, 너 정말 그림 잘 그린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너 학교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렇지? 뭐, 애들이 잘 그린다 그러긴 하는데요. 상은 별로 못 받았어요. 대회 나가는 애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정해져 있다니. 벌써부터 미술 전공할 거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집도 부자고 엄마도 학교에 자주 오고. 그 순간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얼얼함이 있다고나 할까요? 물론 저도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저 역시 다르면서도 비슷한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들로부터 상처를 덜 받는 성향이었던 덕분에 특별히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지만 유난히 그런 상황들로 인해 상처를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의 축 늘어진 어깨와 풀 죽은 목소리를 보면 아마도 이미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 의기소침해진 것 같았죠. 저 역시 상처를 덜 받았다는 것일 뿐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었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겪은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 또한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기에 그 아이가 현실 때문에 재능과 꿈을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닐까 안타까웠고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제가 일하는 유치원에 미술을 전공한 선생님이 있어서 도움을 청했죠. 유진쌤, 진짜 부지런하네요. 언제 그렇게 봉사활동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네. 내가 받은 게 있고 또 그런 환경을 잘 아니까 더 하고 싶은 거죠 뭐. 어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이어서 내가 직접 도와주고 싶긴 한데 알다시피 내가 지금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잖아요. 대신 그런 일에 딱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과 선배인데 그 선배 소개해 줄게요. 역시 선생님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소개받아 보육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 당연히 여자 선생님이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긴 머리의 남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좀 당황하긴 했지만 재현이가 남학생이라 어쩌면 더 잘됐다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둘은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어쩜 애들을 정말 잘 다루시네요. 전에도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치원 선생님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본격적으로 애들을 상대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좀 순수하거든요. 애들이랑 사고 수준이 비슷해서 잘 통할 거예요. 뭐라고요? 재미있는 분이시네. 재현이도 선생님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사나이들끼리 통하는 게 있죠. 또 그림이라는 공통분모도 있으니까요. 이래저래 공감대가 많으니 그 안에서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능이 있어 보여서 저도 욕심이 나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거죠? 전 잘 모르지만 그냥 썩히기 아까운 재능 같아 보였어요.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영혼이 그리 자유롭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촌스럽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남자가 머리를 기른다는 것만으로도 어쩐지 날라리 같아 보이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첫인상이 그저 당황스러웠다기보단 안 좋았던 쪽에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근데 지켜볼수록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보육원의 재현이가 그 사람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봉사를 가는 날 그 사람도 보육원에 들러 재현이 그림을 봐줬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됐는데 가까이서 지켜보니 진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었어요. 보육원 아이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러 오지만 그 아이를 통해 그 사람도 어떤 영향을 받는 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얼핏 보기엔 그 사람도 형편이 그리 여유로워 보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면 집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탁했던 같은 유치원 동료 선생님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요.
그렇게 여유롭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좋은 마음으로 재능 기부하려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부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올 때마다 이것저것 들고 오는 게 많고 보육원 주차시설도 나쁘지 않은데 늘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걸 보면 차가 없는 뚜벅이인 게 분명했고 입고 오는 옷도 늘 똑같은 후줄근한 옷에 신발이나 가방도 다 낡고 오래된 것을 쓰고 있었으니 부모 잘 만나 취미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 건 분명했어요. 게다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또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기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죠. 제가 재현이 보호자도 아니고 또 뭐 엄청 큰 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수업료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도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라고 해서 흔쾌히 온 거려. 안 그러셔도 돼요. 선생님께서 너무 잘 봐주셔서 이런 수업을 공짜로 받아도 되나 싶어서 그래요. 제가 도와주고 싶게 생겨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 농담한 건데 그렇게 당황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그런 농담을 시작으로 철학자 같은 말을 하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자기도 좋아서 하는 일이고 봉사 그 자체로 이미 큰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정 그렇게 뭐라도 해주고 싶으면 가끔 밥이나 한 번씩 사요. 난 삼겹살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끝나고 같이 먹으러 갈래요? 사실 전 삼겹살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던 거려. 삼겹살이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싶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어울리며 그 사람이 가진 여러 모습을 보게 되니 더 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제게 마음이 있었으니 같이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하고 그랬겠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연인이 되었답니다. 사귀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꽤나 여유로운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 제 입장에서 그 정도면 엄청 대단한 집안으로 느껴졌죠. 뭐야, 완전히 속았잖아. 난 자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힘들게 학교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건데 갑자기 너무 거리감 느껴진다. 아버지가 회장님이라니. 그럴 거 없어. 아버지가 회장인 거랑 나랑은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난 부모님 바람대로 회사 경영을 이어갈 뜻이 없거든. 그래서 대학도 순전히 내 힘으로 다녀. 덕분에 아직 졸업도 못했지만 난 누구보다 행복해. 자기 같은 여자친구도 있고 말이야. 치, 농담이 나와? 난 진지해. 심각하다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냥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특히 같이 있을 때 그 사람 어머니에게 걸려온 듯한 전화를 받는 걸 몇 번이나 봤는데 아마도 집에서는 그 사람이 그림 같은 건 얼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그냥 그렇게 포기하는 척이라도 하고 들어와서 가업을 이으며 그림도 계속 그리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자신의 삶에 대해 누구보다 진지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저와 공통점이 많다고 느꼈고, 비록 자란 배경은 다르지만 그렇게 저희는 마음이 잘 통하는 사이였기에 사이가 더욱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 사이 그 사람은 오래 다닌 대학을 졸업했고 작게나마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일자리도 구했는데 일을 갖게 되자마자 제게 청혼을 했어요. 당당하게 절 먹여 살리겠다고, 호강시켜주겠다고 할 수 있는 일을 구한 건 아니지만 우리 함께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하는 청혼은 제게 무척이나 감동적이었고 울면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두 사람이 약속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부모가 없는 저와 달리 예랑이에게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셨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대단한 부모님 말이에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원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었기에 부모 도움을 받지 않고 살겠다고 한 것이지. 그렇다고 아예 의절하고 사는 건 아니었으니 저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예비 시부모님께선 절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게 분명했어요. 예랑이가 크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눈치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예비 시모에게 절 먼저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그 얘기도 어느 순간 쏙 들어갔고 뭔가 결혼에 대해 진행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 집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런가 보다 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예랑이에게 무슨 말을 꺼내기도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랑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 말이야. 부모님이 바라시는 대로 회사에 나가서 일을 배울까 싶어. 그게 무슨 말이야? 죽어도 싫다고 했잖아. 그랬지. 근데 회사 다니면서도 그림은 계속 그릴 수 있다는 엄마의 얘기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 같진 않고 또 내가 자기 먹여 살리려면 지금 버는 걸로는 어림없잖아. 나 호강시켜주려고 회사에 나가겠다는 거야? 그러지 마. 내가 언제 호강시켜달랬어? 나 그런 애 아닌 거 알잖아.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꿈 포기하지 마. 난 전혀 그러길 바라지 않아. 포기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나는 뭐 그럴 사람이야? 궁극적으로는 부모님 설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지만 우선은 부모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지 못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냐고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저와의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지만 예랑이는 그런 저를 계속해서 안심시키며 그림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더군요. 그럼 그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다그칠 수가 없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저는 예랑이가 왜 그런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제가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예랑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가 마련됐어요. 그 날짜 하나를 잡는데도 꽤 여러 날이 걸렸기에 제가 굳이 우여곡절 끝에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그것만 봐도 예비 시부모가 절 보는 자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게 절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잘 알 수 있었죠. 자기가 제대로 말을 안 해주니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부모님들께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더 긴장되고 떨리는 것 같아. 긴장하지 마. 그래, 솔직히 우리 부모님이 자기를 엄청 반겨주시진 않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렇게 걱정하고 떨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냥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자. 진심은 통할 거야. 그러면 좋겠다. 어떻게든 나의 진심과 가치를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 결혼 승낙도 받고 말이야. 내가 옆에 같이 있을 거니까 마음을 조금만 더 편하게 먹어. 우리 잘해보자. 우리 부모님도 자기 진가를 알아봐 주실 거야. 예랑이는 제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보기엔 예랑이도 꽤나 긴장하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랑이는 이미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뜻대로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결심까지 하며 어렵사리 마련한 자리였을 테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저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지만 정말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뚜렷했죠. 거울 앞에서 인사드리는 연습도 얼마나 여러 번 해봤는지 몰라요. 그렇게 간절하면서도 의욕이 가득한 채 예비 시댁으로 향했는데 저는 뭘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현관에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관에 들어서는 절 보자마자 예비 시모가 제 뺨따구부터 올려붙이셨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 너 같은 게 감히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어떻게 제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람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럴 거면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 이러려고 오라고 했다. 오란다고 냉큼 귀여워? 이런 뻔뻔한 년, 양심도 없구나. 뺨을 맞아서 얼어라고 당황스러운 것보다 솔직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예랑이가 예비 시모 앞에서 다 꺼내놓아 주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억울함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예비 시모의 태도가 달라지는 건 더더욱 아니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꾹 참고 어떻게든 정신을 붙들어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고 싶어서 왔다는 걸 되새기면서 말이에요. 절 한번 보겠다고 하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게 대해주지 않으실 거라는 건 알고 왔어요. 그래도 제대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 어머니?
너 지금 나 놀려? 내가 지금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알면서 어머니? 이런 맹랑한 것 보게.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도 인사 제대로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하려고 안간힘을 쓰느라 목소리가 덜덜 떨렸지만 예비 시모의 기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제게 더 화를 내시더군요. 호란다고 꾸역꾸역 기어들어와? 우리 집이 어디 너 같은 게 감히 들어올 수나 있는 곳인 것 같아? 애미애비도 없이 근본도 모르는 천한 년이 양심도 없지. 엄마, 정말 왜 이러세요? 아버지도 한번 보겠다고 하셔서 만들어진 자리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래, 마음 약하고 물러터진 네 아버지가 너한테 져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난 내 집에 저런 애 들여놓을 수가 없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한번 제대로 봐주세요. 인사라도 받아주세요. 어딜 들어와? 내가 너 아예 내 집에 발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현관에서부터 기다린 거야. 예비 시모는 정말이지 절 아예 그 집에 한 발도 못 들여놓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죠. 입에 담기도 싫은 막말로 절 모욕하고 손찌검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 예비 시모의 모습에 예랑이도 많이 당황한 것 같았고 또 화도 났을 거예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을 테니까요. 예랑이도 예비 시모가 좋은 마음으로 절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만큼 사전에 제게 잘 대해주라고 부탁도 했었는데 예비 시모가 그렇게 나오니 어지간히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인지 큰 소리로 예비 시부를 찾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절 막아섰고 예랑이는 소리를 지르며 그런 예비 시모를 저지하고 절 보호하는 한편 제가 집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예비 시모와 예랑이 그리고 저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죠. 예비 시모에게 어딜 더 맞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제 몸이 몹시 흔들렸던 것 같긴 해요. 그러고 있을 때 예비 시부가 소리를 듣고 현관으로 나오셨는데 절 보시더니 너무나도 당황하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제게 다가서며 절 빤히 보시더니 급기야 절 붙잡고 오열하며 쓰러지시더라고요. 정작 저는 그 이유를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 여보, 왜 이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장 일어나란 말이에요.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유진이를 아세요? 자기야,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 알아? 아니, 전혀 모르겠어. 난 처음 뵙는 분이야. 절 아시나요? 목걸이.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거냐? 목걸이요? 아, 이건 제가 보육원에 보내질 때부터 하고 있던 거라고 들었어요. 절 낳아주신 엄마 아니면 외할머니의 목걸이일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이 목걸이가 이게 뭔지 아세요? 예비 시부는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를 가리키며 오열하고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제 몸이 흔들리는 통에 옷 속에 감춰있던 목걸이가 튀어나와 같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늘 몸에 지니고 있던 거라 저는 그 목걸이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을 정도로 제게는 한 몸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그 목걸이를 예비 시부가 어떻게 알아본 걸까요? 대체 제 목걸이와 예비 시부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영문을 알지 못하는 저는 그저 당황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열하는 예비 시부와 제 목걸이를 번갈아 보던 예비 시모가 알 수 없는 묘한 표정을 짓던데 오열하는 예비 시부보다 그런 예비 시모의 모습이 제 눈에는 더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뭐랄까 긴장감을 높이는 것 같았죠. 제가 하고 있던 그 목걸이는 얼굴도 모르는 돌아가신 엄마 혹은 외할머니의 유품으로 짐작만 하는 것으로 제가 보육원에 보내질 때부터 제가 하고 있던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비 시부가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요? 설마 예비 시부가 돌아가신 엄마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분이라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런 저의 혼란스러움을 뚫고 예비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히더군요. 당신 저 목걸이를 한눈에 알아보네? 아직도 그 여자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거야? 줄곧 그랬던 거냐고. 말해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난 모든 걸 버리고 당신을 선택했던 사람이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를 모두 잊고 살 순 없잖아. 나도 사람이야.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듣기 싫어. 당신은 평생 그런 식이었어. 우유부단하고 애매모호한 채 몸만 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실증난다. 저 목걸이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 그랬어? 그 목걸이는 그건 내가 그 사람과 미래를 약속하며 나눠 가진 증표 같은 거였어. 당신과 결혼하려고 그런 사람을 내가 버렸지. 그 일은 내게도 상처가 되는 일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예비시모와 예비시부가 흥분해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저는 잠깐 동안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시부는 과거 절 낳아주신 엄마의 연인이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비시부는 가난한 고학생 출신으로 예비시모를 만나 결혼하며 한순간에 신분 상승한 사람이라는 건 예랑이에게 들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얻기 위해 예비시부가 포기하고 외면한 것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켜줄 재벌가 입성을 위해 헌신적이었던 전 연인인 저희 엄마를 버린 거였어요. 엄마는 예비시부에게 버림받고 난 후 그 목걸이를 엄마 스스로 지니고 있지는 않으셨지만 소중히 여겼던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 제게 그 목걸이를 채워줬던 게 아니겠어요? 예비시부는 제가 하고 있는 목걸이를 낚아채듯 잡아 뒷면을 확인하던데 그걸 보고 제게 그러시더군요. 네가 연희의 딸이냐고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쓰러지며 오열하셨어요. 목걸이 뒷면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걸 확인한 거죠. 그렇게 저는 예비시부의 입을 통해 절 낳아주신 분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럼 설마 제가 예비시부의 딸이란 말일까요? 물론 예랑이가 저보다 나이가 위이기 때문에 제가 예비시부의 딸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긴 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려면 예비시부가 예비시모와 결혼한 후에도 저희 엄마를 계속 만났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보다 예비시부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초조한 듯 치고 나선 건 예비시모였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얘는 당신 딸 아니야. 그러니 이상한 생각 같은 건 하지 마. 그 여자 당신이랑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당신 애가 아니야.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고 있지? 당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도 그 사람을 감시했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예비시부는 거의 절규하듯 예비시모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군요. 예비시모가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저희 엄마, 그러니까 예비시부의 전 연인의 딸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옛날 예비시부와 헤어진 저희 엄마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건 맞는 거죠. 예비시부가 감시라는 표현까지 쓰는 걸 보면 예비시부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었고 그걸 지긋지긋해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시부는 당시 전 연인이었던 저희 엄마와 확실히 헤어졌지만 예비시모는 그걸로는 만족을 못했고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예비시부에게 예비시모를 만나기 전에 모든 관계를 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비시부의 모친까지도 말이에요. 내가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난 우리 어머니와도 인연을 끊고 살았어.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사람한테 누명을 씌워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만들었잖아. 대체 언제까지 그 사람을 감시하며 괴롭혔던 거야? 내가 안 그럴 수 있겠어? 직장에서 쫓아내버렸더니 그 여자가 당신 모친까지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냐고. 내가 다 끊고 살았는데 뭐가 불안해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나 몰래 왕래하고 지낼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렇게 지켜보지 않았으면 당신은 평생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녔을지도 몰라. 예비시부와 예비시모는 서로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며 팽팽하게 맞섰고 두 사람의 치고받는 공방전을 통해 저는 또 많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비시부는 예비시모 때문에 자기 모친도 버렸는데 예비시모는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비시부의 전 연인이었던 저희 엄마에게 누명을 씌워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었고 엄마는 그 일을 계기로 시골로 내려갔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 시부의 모친을 모시고 살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비 시부의 모친이었던 겁니다. 당신, 연희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물론이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당신한테는 굳이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 여자가 시골에 내려가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낳은 아이야. 그런 것까지 당신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랬겠지. 당신이란 사람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 대신 모든 걸 처리하고 나는 그 자리에 나서지도 못하게 한 사람이니까. 난 우리 어머니 장례식도 지키지 못했던 불효자였어. 이제와 날 원망하는 거야?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 얘기를 들을수록 예비 시부도 시부지만 예비 시모가 참 무서운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예비 시모는 예비 시부의 모친이 돌아가신 상황에서도 예비 시부가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야 돌아가신 어머니 묘지에 찾아갈 수 있었다는 예비 시부. 그 회한이 깊을 수밖에요. 저희 엄마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걸 예비 시부도 모르지 않았을 테니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야망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 엄마와 외할머니는 같은 사고로 돌아가셨으니 예비 시부의 모친이 돌아가셨던 그때 저희 엄마도 돌아가셨고 예비 시부가 아닌 예비 시모가 모든 뒤처리를 했다고 하니 이웃들에 의해 인근 광역시의 보육원에 보내진 저에 대해서는 예비 시모도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상황이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저는 예비 시부의 딸은 아니지만 저희 엄마가 예비 시부의 전 연인이었고 예비 시부에게 버림받고도 예비 시부의 모친을 돌봤던 지고지순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저희 엄마가 제게 남기신 그 목걸이를 보고 흘린 눈물이 예비 시부의 마음속 무언가를 제대로 건드린 것인지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에게 아주 강경한 자세로 맞섰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뭐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당신이 무섭지도 않아. 난 당신에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라도 연희에게 진 빚을 갚고 싶어. 이렇게라도 말이지. 난 너희들 결혼을 승낙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원해줄 테니 결혼 준비하도록 해.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난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예비 시모는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예비 시부의 태도가 워낙 단호해서 약간 쫀 것 같더라고요. 저와 예랑이는 그렇게 예비 시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됐지만 전 그것이 마냥 달갑진 않았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를 버렸던 사람이라니 뭔가 기분이 묘했거든요. 물론 엄마 얼굴도 모르고 엄마 사랑을 모르고 자란 저였지만 그래도 절 낳아주신 분에 대한 감정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예랑이를 많이 사랑했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접어두려고 했어요. 그렇게 예비 시부의 도움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예비 시모는 속으로야 못마땅해 죽어할 것이 분명했지만 현 시점 회사에서는 예비 시부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절대적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 같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래서 다들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저 혼자 시 외곽으로 갈 일이 있어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을 고마우신 분의 도움으로 크게 다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게 됐던 일이 있었어요. 절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모의 최측근 오른팔인 비서였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장소에 나타나 절 도와준 것일까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으시나요? 예비 시모의 비서로부터 제가 듣게 된 진실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저의 엄마와 예비 시부의 인연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과거 예비 시모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저희 엄마를 보고서도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계속해서 경계를 했던 겁니다.
시골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저희 엄마를 지켜봤다는 건데, 그러다 엄마의 남편, 그러니까 제게는 아버지가 되는 분이 돌아가시고 나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엄마를 조용히 없애버릴 생각까지 한 겁니다. 당시 엄마가 몰고 다니던 작은 차가 있었는데 그 차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큰 사고를 유발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거죠. 그런데 하필 그날 예비 시부의 모친이 쓰러지는 바람에 엄마가 예비 시부의 모친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 큰 사고가 나서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하고 만 거예요. 그게 모두 사실인가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실입니다. 제가 사모님의 지시를 받고 모든 일을 직접 꾸몄으니 제가 확실한 증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와 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에 죄를 묻는다면 비서님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지금껏 사모님 옆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 일을 한 것이 평생 절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똑같은 짓을 며느님에게 저지르려는 사모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 같더군요. 예비시모가 제게 그런 짓까지 저지를 정도로 제가 싫었던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짓까지 하려는 걸까요? 오죽하면 수족처럼 부리던 비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제 목숨을 살리고 제게 모든 사실을 폭로할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예비시모는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독한 사람입니다. 30년 전 엄마와 외할머니, 아니 예비시부의 모친이 당한 그 사고는 당시 단순 사고로 처리됐다고 하지만 그 과정 또한 예비시모가 손을 썼던 것으로 수사 과정이 석연찮은 것 투성이었던 거예요. 저는 예비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고 그 비서와 함께 예비시부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예비시부는 예비시모가 저지른 짓을 듣고 다시 한번 무너지셨어요. 그러실 수밖에요. 예비시모와 결혼하기 위해 천륜도 외면하고 성공이라는 야망만을 좇았는데 그러는 사이 예비시모가 벌인 일 때문에 자기가 벌인 전 연인과 모친이 한나란시에 사망했다는 걸 알았으니 그 충격과 배신감이 엄청난 게 당연하잖아요. 예비시부는 충격에 휩싸여 무력하고 허탈하게 물러앉아 상황을 관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일을 그대로 덮어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장하게 말씀하셨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예비시모 비서의 증언, 또한 비서가 갖고 있던 증거들을 모으고 과거 엄마가 몰던 차의 브레이크를 만졌던 정비공을 찾아내고 얼마 전 제 차의 브레이크를 만졌던 정비공도 확보해 예비시모의 범행을 밝히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예비시모가 제게 저지른 짓은 엄연한 살인교사 미수. 과거 저희 엄마와 예비시부 모친에게 저지른 짓 또한 입에 담기도 무서운 큰 죄인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이는 교사도 포함된다고 해요. 그러니 예비시모는 제게 저지르려던 그 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합당한 죄값을 받게 될 겁니다. 예비시부는 예비시모의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즈음 모든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회장직을 사임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거라고 해요. 예랑이는 애초에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오히려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와 결혼하기 위해서 원하지도 않는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할 일도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예랑이는 예비시모의 끔찍한 범행을 알고 저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엄마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제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지만 그건 예랑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는 예비 시부모와 상관없이 예랑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 시부가 과거 저희 엄마와 어떤 인연으로 얽혀 있었는지 또 예비 시모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예랑이와 결혼할 것이고 저희 두 사람이 꿈꿨던 삶을 살아갈 거예요. 30년도 넘는 세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된 얽히고 설킨 인연, 아니 악연들을 돌이켜보면 아득하기만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나 싶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늘에 대한 현실감이 흐려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그 과거가 어떤 생명력을 갖고 현재의 절 뒤흔들게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 저의 선택이 옳은 선택인 거죠? 이럴 때 절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딸이라 생각하시고 제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애정으로 마지막까지 제게 힘을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